5살씩이나 돼서 혼자 옷도 못 입어. 퇴근하고 돌아온 제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5살 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소파에 누운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만 유난 떨고 빨리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저는 식탁 위 반찬통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갈겨버렸습니다. 40살 처먹고 밥도 혼자 못 차리냐? 저는 그날 밤 아이를 껴안고 집을 나서며 뼈저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난 제 딸 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아의 얇은 실내복 셔츠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왼쪽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영자가 지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징글징글한 것. 5살이나 먹었으면 혼자서 바지라도 주워 입어야지. 툭하면 징징거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저는 바들바들 떠는 지아를 황급히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지아가 제 품에 파고들며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아의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영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의 뺨을 때리신 거예요? 세상에, 어린애 얼굴이 퉁퉁 붓도록 왜 때려요? 영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다. 왜? 지 어미 닮아서 툭하면 울고불고 생떼를 쓰는데 네가 아주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꼴 아니냐? 할미가 돼가지고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손 좀 댔다. 어쩔 테냐? 저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민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으면 집구석이 좀 조용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난리야, 난리가. 민수가 자리에서 느릿느릿 일어나며 제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만 유난 떨고 빨리 저녁이나 차려와.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느라 뼈가 다 쑤신다는데 얼른 따뜻한 밥 차려드리지 않고 뭐해? 제 품에서 딸이 학대를 당해 짐승처럼 울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배고픈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아를 조심스럽게 소파 구석에 앉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자가 낮에 꺼내놓은 반찬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식탁으로 다가가 반찬통들을 손으로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미쳤어, 미쳤어.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무슨 짓거리야. 영자가 바닥에 쏟아진 김치와 멸치볶음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바닥에 반찬 다 쏟아진 거 안 보여? 당장 엎드려서 안 치워? 제가 민수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민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40살이나 먹었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내 손으로 차려 먹어. 민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가며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민수가 붉게 달아오른 뺨을 부여잡고 저를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영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저 천하의 몹쓸 년이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저 미친년을 당장 쫓아내야지. 아이고, 분해라. 영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영자의 양팔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영자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끼니는요. 어머니가 평생 치마폭에 싸고 돌면서 챙겨 먹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구석 식모 노릇 안 할 거니까. 제가 바닥에 쓰러진 영자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울고 있는 지아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너 이대로 문지방 넘어가면 끝이야.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도 못 밟을 줄 알아. 당장 안 들어와? 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제 목을 꽉 끌어안고 여전히 작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골목을 벗어나 큰 길가에 있는 허름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 현금을 내밀고 가장 끝방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모텔방에 들어온 저는 지아의 뺨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었습니다.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지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지아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침대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민수와 처음 만났던 7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지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출근길에 민수가 제 자리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 씨,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참 고생이 많네요. 이거 따뜻할 때 마시고 기운내요.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죠? 민수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다정하고 든든해 보였던 미소에 저는 마음을 열고 말았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철저하게 꾸며진 가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영자가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속이 약해서 아침에 갓 지은 뜨끈한 밥 안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쓰리다고 난리다. 며느리 너는 밖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바쁠 테니 당분간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밥 좀 챙겨줘야겠다. 영자가 커다란 짐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민수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아침에 피곤해서 늦잠 자고 싶잖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도와주신다는데 잔말 말고 그냥 고맙게 생각하자.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민수의 밥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생활 방식을 통제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영자는 소파에 앉아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지시했습니다. 며느리야, 저기 거실 바닥에 먼지 굴러다니는 거 안 보이냐?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땀 흘려 돈 벌어오면 집구석은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지.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민수는 영자의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방관했습니다.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 당신이 집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될 걸 가지고 왜 매번 인상을 써? 민수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영자를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미련한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아가 태어난 후에도 영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라는 이유로 지아를 은근히 구박하고 차별했습니다. 아휴 쯧쯧쯧. 고추 달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기둥부터 든든한 법인데
사내 자식도 아니고 고추도 안 달린 핏덩이가 밤낮으로 꽥꽥 울어대니 내 귀가 다 따가워서 살 수가 없네. 영자가 혀를 끌듯 차며 요람에 누운 지아를 노려보곤 했었죠. 저는 모텔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지난 시간의 서름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제 숨통을 조여오던 폭력과 착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아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아의 이불을 목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멍청하게 참고 견디는 며느리이자 아내는 죽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텔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아가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다 잠에서 깼습니다. 지아의 왼쪽 뺨에는 어제보다 더 짙고 선명한 푸른 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아의 부스스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엄마랑 집에 가서 우리 지아 입을 옷만 얼른 챙겨서 나오자. 지아가 겁먹은 눈으로 제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겉옷을 챙겨 입고 지아를 안은 채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도어록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영자의 찌푸린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인터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아 짐이랑 제 옷만 챙겨서 나갈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자가 코웃음을 강하게 치며 대답했습니다. 짐, 웃기고 있네. 네가 바닥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엔 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제가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지아 때리신 거 벌써 잊으셨어요? 어른이 애버릇 고치려고 손 좀 댄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내 남편 출근할 때 입을 와이셔츠 다려야 하니까 당장 들어와서 다리 밑판부터 펴. 영자가 당당한 목소리로 저에게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화기를 들고 현관문을 부순 뒤 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미쳐 날뛰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 평생 열지 마세요. 저도 이 쓰레기장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요. 제가 영자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실 의자에 앉아 지아의 뺨과 팔에 남은 멍 자국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의사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얼굴의 멍은 단순하게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강하게 타격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소견서 하나 발급해 주세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아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진단서가 인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류 봉투에 담긴 진단서를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전 반차를 낸 저는 직장 근처에 있는 낡은 부동산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저렴하고 오늘 즉시 입주 가능한 단기 임대 원룸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돋보기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0짜리 방이 하나 당장 비어 있네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따라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방 안에는 빛바랜 벽지와 작은 냉장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낡은 방바닥을 발끝으로 가볍게 쓸어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돌아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아 원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청소도구를 사와서 바닥에 묵은 먼지를 벅벅 닦아냈습니다. 지아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얌전히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좁은 방이지만 그 숨막히는 아파트보다 100배 1000배 안전한 곳이었죠. 제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크게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 민수의 이름이 커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더니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어디서 밤을 새우고 출근도 안 해. 유난 떨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 화 풀리게 무릎 꿇고 사과해. 당신이 어제 먼저 식탁 반찬통 없고 난리 쳤잖아. 내가 당신 버릇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문자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입가에 비릿한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영자가 피해자이고 제가 철없는 아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부부 싸움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두려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더러운 시댁이라는 늪에서 지아를 안전하게 구출해 내겠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었죠. 제가 민수의 번호를 휴대전화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점심시간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수진 대리님, 로비에 남편분이 찾아오셨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세요.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민수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던 직장 동료들이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표정을 딱딱하게 굳히고 민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여기 회사야. 당장 나가. 제가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을 치며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면 어쩔 건데.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애 데리고 가출한 독한 여자가 누군지 여기 동료들도 다 알아야지.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팡팡 치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늙은 시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집을 나간 페리나입니다. 남편이 며칠째 밥을 굶고 있는데 얼굴 한번 안 비치는 독종이라고요. 저를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얄팍하고 더러운 수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민수의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찌질한 밑바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꼿꼿하게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5살짜리 지아 뺨을 때려서 애 몸에 멍이 들었어. 병원 진단서 다 끊어놨고 넌 그걸 옆에서 웃으면서 방관한 공범이야. 제 입에서 진단서라는 단어가 나오자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민수가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가 언제 지아를 때렸다고 그래? 민수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장 안 따라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해라고 똑바로 말씀드려. 제가 다른 쪽 손으로 민수의 손등을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제가 출입구 쪽에 서 있는 보안 요원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보안팀장님, 여기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주세요.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쟁걸음으로 다가와 민수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내 회사에 내가 왔다는데 왜 이래? 민수가 바닥에 발버둥을 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제가 회전문 밖으로 처참하게 쫓겨나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는 제가 사람들의 시선과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거라 착각했을 겁니다. 제가 구겨진 정장 재킷 옷깃을 탁탁 털어내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던 동료들이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동네 마트에 들러 지아가 먹을 우유와 달걀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지갑에서 제 이름이 적힌 카드를 꺼내 내밀었죠. 계산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단말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결제했는데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뜹니다. 계산원이 단말기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지갑에 다른 카드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황급히 지갑을 뒤져 다른 은행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단말기에서는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요. 고객님,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계산 안 할 거면 빨리빨리 좀 비켜주지. 사람 바쁜데 뭐 하는 거야? 저는 얼굴을 붉히며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을 계산대 아래로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마트를 빠져나와 캄캄한 골목길을 걷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쩔쩔매는 기분이 어때?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길가에 우뚝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내 카드랑 통장 다 정지시켰어.
내 카드로 결제 시도하면 문자가 내 휴대폰으로 바로 날아오는데 내가 왜 몰라. 달걀이랑 우유 사려다 쫓겨났다며. 민수가 혀를 쯧쯧 차며 신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진짜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애먹일 우유 사는 돈까지 막아버리는 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이야. 아빠 취급 안 하고 집구석 뛰쳐나간 건 너야. 내 돈 한 푼도 못 쓰니까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너한테 무릎 꿇는 일은 없어. 뭐냐? 독하게 버텨봐. 내일 당장 지하 유치원비 빠져나가는 날인데 애가 유치원에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버텨.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내일 지아에게 먹일 밥값과 낡은 원룸 월세가 막막해져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치원 앞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콧잔등이 시큰거렸죠. 원장님에게 유치원비를 며칠만 미뤄달라고 사정했던 제 비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막막한 마음에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따뜻한 종이컵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수진 엄마,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아와 같은 반인 지원이의 엄마인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엉거주춤 일어나며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원이는 벌써 집에 갔나요? 네. 시터 이모님이 방금 데리고 가셨어요. 수진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갈 수가 없었네요. 손이 얼음장 같아요. 유진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는데 아까 수진 엄마 원장님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남편분이 통장을 막아버렸다고요. 제가 당황해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진이 핸드백에서 반듯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실은 저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명함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이름과 유진의 직함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명함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봐요. 수진 엄마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인 거 다 알아요. 유진의 단단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며칠 동안 조여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놀이터 구석에 있는 한적한 찻집으로 유진을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서 제가 영자의 폭행과 민수의 방관을 낱낱이 털어놓았죠. 그날 식탁에서 남편이 밥 투정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애 얼굴을 때렸는데 남편은 배고프다는 말만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진의 미간이 깊게 패고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핏덩이 같은 손녀를 때릴 수가 있죠. 남편분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네요. 유진이 휴지를 뽑아 제 눈가를 닦아주며 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제 억울함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은 유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진 엄마,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수진 엄마가 병났을 거예요.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눈물이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당장 밥 먹일 돈도 없어요. 변호사님 선임할 비용도 없는데 어떡하죠? 수임료 걱정은 나중에 해요. 착수금 안 받고 제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경제권 묶어버린 건 생활비 지급 가처분 신청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남편 월급 통장에 압류 걸 수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법이 수진 엄마 편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아동학대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야 해요. 시댁에 거실 카메라 같은 건 없었나요? 유진의 예리한 질문에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실 천장에 달아두었던 작은 카메라가 있어요. 온라인 공간에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데 제가 나오면서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비밀번호 복구업체에 의뢰하면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당장 아는 업체 연락처 드릴 테니까 내일 바로 찾아가 보세요. 유진이 다이어리에 빠르게 메모를 하며 치밀한 반격 전략을 세워주었습니다.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민수의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죠. 방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꺼내자 두꺼운 서류 다발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같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거짓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 수지는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였다.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낭비벽이라니. 지들 밥 차려주느라 내 옷 한 벌 산 적 없는데. 제가 이를 꽉 깨물고 다음 단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폐륜을 저질렀다. 또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지아를 멍들게 한 장본인은 영자인데 그 끔찍한 죄를 고스란히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장의 마지막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피고는 짐을 챙겨 무단으로 가출하였으며 이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저를 정신병자의 아동학대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장을 움켜쥔 손을 파르르 떨자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구석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던 지아가 제 곁으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종이 미워. 왜 화났어? 지아가 작은 손으로 제 소매를 꼭 쥐며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아의 겁먹은 얼굴을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던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제가 소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아를 무릎에 앉혀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아의 뺨에 남아있는 옅은 푸른 멍 자국 위로 가볍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엄마 화 안 났어. 못된 괴물들 쫓아낼 마법의 편지를 읽고 있었어. 진짜 엄마가 괴물 다 혼내줄 거야. 지아가 활짝 웃으며 제 목을 작은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지아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장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수와 영자가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던진 거짓 소장은 오히려
제 전투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조차 흔적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서늘한 분노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결의가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제가 지아를 껴안은 채 소장 위로 발을 올려놓고 거칠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유진이 알려준 사설 데이터 복원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찌든 비좁은 사무실 안에서 안경을 쓴 기사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적어온 홈캠의 일련 번호와 계정 아이디 메모를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기사가 메모를 받아들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려서 계정이 잠긴 상태네요. 클라우드 서버에 남은 캐시 데이터를 추출해서 영상을 살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저기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기사가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초조하게 기사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사가 의자를 뒤로 빼며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손님, 데이터 복구 성공했습니다. 지난 6개월치 영상 전부 다 살려냈어요. 이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라 모니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출근하고 난 뒤 영자와 지아가 단둘이 남겨진 아파트 거실 풍경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거실 구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아의 얇고 떨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아 배고파. 밥 줘. 영자가 먹던 사과 껍질을 바닥에 툭 뱉으며 지아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계집애가 아침부터 밥 타령이야. 저기 식탁 위에 있는 맨밥이나 물에 말아 먹어. 지아가 훌쩍거리며 영자의 소매를 작은 손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영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크게 휘둘러 지아의 머리통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자지러지게 우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짐승이 앓는 듯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모니터 앞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 판자를 파고들 정도로 온몸에 매서운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기사가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짐승도 자기 새끼는 저렇게 안 패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핏덩이한테 저런 짓을 합니까? 손님, 이거 확실한 증거니까 제가 USB 3개에 복사해서 튼튼하게 담아드릴게요. 제가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기사에게 뚜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더별로 날짜 다 정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담아주세요. 영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고통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이 명백한 물증 하나면 민수와 영자가 꾸며낸 악의적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업체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전부 다 살려냈어요. 어머니가 지아 때리고 밥 굶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단호하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수진 엄마. 이제 그 인간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예요. 제가 내일 당장 그 영상 첨부해서 남편 회사 급여 통장 가압류 신청부터 접수할게요. 숨통을 아주 꽉 조여놓을 겁니다.
제가 주머니 속에 든 USB를 손으로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들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올 거예요.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며칠 뒤 회사 대회의실에서 제가 담당한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보고가 열렸습니다. 제가 빔 프로젝터 화면을 띄워놓고 부서원들과 임원들 앞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흔들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고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자 회의실 안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본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대리, 이번 프로젝트 밤새우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대리 덕분에 우리 부서 실적이 아주 눈부시게 올라갔네. 회사에서 이 대리 공로를 인정해서 다음 달부터 총괄 팀장으로 승진 발령 낼 거야. 진심으로 축하해. 동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본부장과 동료들을 향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팀장으로서 더 완벽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소송 준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느라 매일 밤잠을 설쳐 눈밑이 검게 그늘졌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더러운 압박감 없이 온전히 제 능력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스스로 제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간다는 사실이 저에게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퇴근 후 저는 유치원에 들러 지아의 손을 잡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투명한 관찰 창 너머로 지아가 놀이치료사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색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가 알록달록한 종이 왕관을 머리에 쓰고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료 시간이 끝난 후 원장님이 저를 원장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원장님이 지아가 스케치북에 그린 크레파스 그림을 제 앞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수진 어머니, 지아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검은색과 회색 크레파스만 써서 좁은 방에 갇힌 사람을 웅크린 모습으로 그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크고 밝은 집을 그렸어요. 지아 마음속에 있던 짙은 불안감이 아주 많이 사라졌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스케치북 속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지아가 밤에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깨서 우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원장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고 곁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아이도 빠르게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수진 어머니 스스로를 오늘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센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아가 제 손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지아를 허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안고 지아의 작은 코끝에 제 코를 비볐습니다. 지아가 제 목을 두 팔로 꽉 껴안고 까르르 웃으며 제 볼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지아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던 시간의 피로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를 씻겨 재우고 좁은 원룸 바닥에 앉아 차가운 캔맥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발신자로
아주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차단 목록에서 민수의 번호를 슬그머니 풀어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전에 유진이 민수의 급여 통장과 시댁의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완벽하게 걸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민수가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어떤 밑바닥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고 화면만 지켜보았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끊어지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 쏟아지듯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만나서 다 설명할게. 당신 진짜 뒤에서 변호사 샀어? 내 월급 통장 왜 갑자기 막힌 거야? 나 당장 출근할 때 쓸 교통카드 충전할 돈도 없어.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아 뺨 때린 거 나 진짜 맹세코 몰랐어. 내가 오늘 엄마한테 집 나가라고 엄청 화냈으니까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통장 압류 좀 풀어줘.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가득 찬 민수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쫓겨나게 만들며 신나게 비웃던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숨통인 밥줄이 단번에 끊기자마자 끔찍하게 아끼던 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으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역겨웠습니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다시 징징거리며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를 귓가에 댔습니다. 수진아, 여보, 내 목소리 똑바로 들려?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을 집어먹고 호흡이 다급해진 민수의 찌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맥주캔을 방바닥에 탁 내려놓고 얼음장같이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라는 역겨운 소리 내 귀에 당장 집어치워. 수진아,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다 잘못했어. 법원에서 소장 보낸 거 그거 다 엄마가 옆에서 억지로 시켜서 홧김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 당신이랑 지아 없이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당장 당신 있는 곳으로 무릎 꿇고 갈 테니까 우리 얼굴 보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차분하게 오해를 풀자. 민수가 입안에 혀를 굴리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척 징그러운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제가 헛웃음을 시원하게 터뜨리며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오해? 거실 천장에 달아둔 홈캠 영상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부 다 복구했어. 내 엄마가 지아 머리통 때리고 밥 굶긴 거. 그리고 네가 그 옆 소파에 배 깔고 누워 낄낄거린 것까지 티끌 하나 없이 선명하게 다 찍혀 있더라. 수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헉하고 날카롭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영상이라니. 그 카메라 옛날에 진작 고장 난 거 아니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겨울철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아동학대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되도 않는 거짓 소장을 날려. 넌 이제 아동학대 방조범으로 경찰서 철창신세질 짐이나 챙겨놔. 내가 내 회사 사내 게시판에 그 동영상 다 뿌려서 매장시켜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 띄지 마.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민수가 목이 찢어지라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야, 너 진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해. 부부끼리 한 번만 봐달라는데 왜 이렇게 괴물같이 독하게 굴어. 합의는 내 사전엔 절대 없어. 넌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밥 얻어먹고 살아. 우리 변호사가 법정에서 내 밑바닥까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 제가 민수의 악쓰는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러버렸습니다. 통화가 완전히 끊긴 휴대폰을 방바닥에 툭 던져버리고 맺혀있던 맥주캔을 들어
단숨에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지옥 같은 불안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통쾌하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찌릿찌릿한 승리감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등 뒤로 낡고 차가운 벽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방바닥에 비친 하얀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의 묵직한 오크목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석에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은 유진이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은편 원고석에는 민수와 영자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사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볼살이 헬쑥하게 패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687 원고 이민수 피고 정수진 간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 소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정수진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출하여 가정을 처참하게 파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피고의 평소 잦은 우울증 증세로 보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자가 방청석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크게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우리 며느리가 불쌍한 내 아들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불쌍한 새끼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영자가 가슴을 팡팡 치며 보여주는 삼류 드라마 같은 눈물 연기에 제 속이 다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유진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명백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본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영상 증거물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유진이 법대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관이 법정 앞쪽의 커다란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영자가 소파에 누워 사과를 깎아 먹다 지아의 머리통을 거칠게 내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찢어질 듯 우는 소리가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영상이 넘어갈수록 영자가 지아를 어두운 화장실에 가두거나 맨밥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는 끔찍한 학대 장면이 연달아 송출되었습니다. 심지어 화면 구석에는 민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경악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친할머니가 자기 손녀한테 저런 끔찍한 짓을 해? 아빠라는 인간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잖아. 사람 새끼도 아니네. 법정 안이 분노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이크를 향해 낮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이민수, 그리고 보호자 이영자, 저 영상에 찍힌 내용 사실입니까? 방금 전까지 억울하다며 엉엉 울던 영자가 사색이 되어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수가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건 다 오해입니다. 애가 하도 밥을 안 먹고 떼를 써서 훈육 차원에서 아주 살짝 겁만 준 겁니다. 절대 때린 게 아닙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살짜리의 얼굴에 새파랗게 피멍이 들었는데 그게 훈육입니까? 제가 제출한 소아과 아동학대 의심 진단서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을 축내면서 아이가 죽도록 맞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단전에서부터 분노를 끌어올려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마저 너무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서류 뭉치로 자기 얼굴을 반쯤 가려버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봉을 가볍게 두드려 장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출된 홈캠 영상과 소아과 진단서를 통해 원고 측의 아동학대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인정하며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모양에 집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전적으로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당장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 기여도를 50% 전액 인정하여 분할한다. 또한 원고 이민수와 이영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단호하고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제 굳어있던 어깨가 사르르 풀려내렸습니다. 법대 위로 꽝꽝꽝 떨어지는 판사봉 소리가 제 귓가에는 승리의 아름다운 축포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로 나오자 민수가 저를 쫓아 나와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아, 야, 나보고 위자료를 무슨 돈으로 주라고. 게다가 형사 고발까지 당하면 나 회사에서 바로 잘린단 말이야. 너 진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짓밟아야 속이 후련해. 민수가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비참한 얼굴로 제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제가 민수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강하게 뿌리치고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어. 네가 지아 몸에 멍을 내고 내 인생을 갉아먹은 대가는 지금부터 평생 감옥에 앉아 치러야 할 거야.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걸음으로 법원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따스하고 화창한 봄바람이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캄캄한 터널을 드디어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진이 제 등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제 어깨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수진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지아랑 2발 쭉 뻗고 아주 행복하게만 살아요. 저는 유진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아이처럼 엉엉 쏟아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햇살이 눈부신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아가 분홍색 토끼 귀 머리띠를 쓰고 제 손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려한 회전목마를 타고 목청껏 신나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선과 남편의 밥투정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가 솜사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양볼에 하얀 설탕을 묻힌 채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괴물 안 무서워해도 돼? 우리끼리만 계속 이 예쁜 집에 살아?
제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지아의 뺨에 묻은 끈적한 솜사탕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응, 지아야. 괴물은 엄마가 마법으로 꽁꽁 묶어서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렸어. 이제 우리 지아 때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랑 씩씩하게 살면 돼. 제가 지아를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아의 심장 고동 소리가 제 가슴을 통해 따뜻하고 평온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썩어 빠진 시댁이라는 더러운 동아줄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당당하게 독립을 이루어낸 스스로가 더없이 대견했습니다.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밝게 부서지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제 아이의 이 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강철처럼 단단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가정법원의 묵직한 옥구목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석에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은 유진이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은편 원고석에는 민수와 영자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사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볼살이 헬쑥하게 패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687 원고 이민수 피고 정수진 간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 소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정수진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출하여 가정을 처참하게 파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피고의 평소 잦은 우울증 증세로 보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자가 방청석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크게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우리 며느리가 불쌍한 내 아들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불쌍한 새끼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영자가 가슴을 팡팡 치며 보여주는 삼류 드라마 같은 눈물 연기에 제 속이 다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유진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명백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본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영상 증거물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유진이 법대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관이 법정 앞쪽의 커다란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영자가 소파에 누워 사과를 깎아 먹다 지아의 머리통을 거칠게 내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찢어질 듯 우는 소리가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영상이 넘어갈수록 영자가 지아를 어두운 화장실에 가두거나 맨밥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는 끔찍한 학대 장면이 연달아 송출되었습니다. 심지어 화면 구석에는 민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경악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친할머니가 자기 손녀한테 저런 끔찍한 짓을 해. 아빠라는 인간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잖아.
사람 새끼도 아니네. 법정안이 분노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이크를 향해 낮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이민수, 그리고 보호자 이영자. 저 영상에 찍힌 내용 사실입니까? 방금 전까지 억울하다며 엉엉 울던 영자가 사색이 되어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수가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건 다 오해입니다. 애가 하도 밥을 안 먹고 떼를 써서 훈육 차원에서 아주 살짝 겁만 준 겁니다. 절대 때린 게 아닙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살짜리의 얼굴에 새파랗게 피멍이 들었는데 그게 훈육입니까? 제가 제출한 소아과 아동학대 의심 진단서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을 축내면서 아이가 죽도록 맞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단전에서부터 분노를 끌어올려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마저 너무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서류 뭉치로 자기 얼굴을 반쯤 가려버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봉을 가볍게 두드려 장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출된 홈캠 영상과 소아과 진단서를 통해 원고 측의 아동학대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인정하며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모양에 집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전적으로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당장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 기여도를 50% 전액 인정하여 분할한다. 또한 원고 이민수와 이영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단호하고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제 굳어있던 어깨가 사르르 풀려내렸습니다. 법대 위로 꽝꽝꽝 떨어지는 판사봉 소리가 제 귓가에는 승리의 아름다운 축포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로 나오자 민수가 저를 쫓아 나와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아, 야, 나보고 위자료를 무슨 돈으로 주라고. 게다가 형사 고발까지 당하면 나 회사에서 바로 잘린단 말이야. 너 진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짓밟아야 속이 후련해. 민수가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비참한 얼굴로 제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제가 민수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강하게 뿌리치고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어. 네가 지아 몸에 멍을 내고 내 인생을 갉아먹은 대가는 지금부터 평생 감옥에 앉아 치러야 할 거야.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걸음으로 법원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따스하고 화창한 봄바람이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캄캄한 터널을 드디어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진이 제 등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제 어깨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수진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지아랑 2발 쭉 뻗고 아주 행복하게만 살아요. 저는 유진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아이처럼 엉엉 쏟아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햇살이 눈부신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아가 분홍색 토끼 귀 머리띠를 쓰고 제 손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려한 회전목마를 타고 목청껏 신나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선과 남편의 밥투정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가 솜사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양볼에 하얀 설탕을 묻힌 채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괴물 안 무서워해도 돼? 우리끼리만 계속 이 예쁜 집에 살아? 제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지아의 뺨에 묻은 끈적한 솜사탕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응, 지아야. 괴물은 엄마가 마법으로 꽁꽁 묶어서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렸어. 이제 우리 지아 때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랑 씩씩하게 살면 돼. 제가 지아를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아의 심장 고동 소리가 제 가슴을 통해 따뜻하고 평온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썩어 빠진 시댁이라는 더러운 동아줄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당당하게 독립을 이루어낸 스스로가 더없이 대견했습니다.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밝게 부서지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제 아이의 이 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강철처럼 단단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진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이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으며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수진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지아는 안전한 곳에 잘 있어요? 유진이 탕비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를 타서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네. 임시로 구한 고시원 방에서 혼자 색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한테도 절대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해 두었고요. 변호사님, 저 진짜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민수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제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유진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유진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덮어 쥐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서류철을 활짝 펼쳤습니다. 수진 엄마,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수진 엄마 명의로 된 대출 계약서 필적 감정 결과가 방금 도착했어요. 짐작대로 민수 본인의 필적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여기 글씨체 꺾이는 각도랑 압력을 보세요. 완벽하게 똑같죠. 이걸로 명의도용은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 이름표를 달고 억울하게 빚더미에 앉을까봐 어젯밤 내내 숨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야 당장 경찰에 넘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도 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보력이 좋아서 자주 일하는 사설탐정에게 민수 위치 추적을 급하게 의뢰했거든요. 방금 탐정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민수가 시외각에 있는 불법 비닐하우스 도박장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수진 엄마 이름으로 대출받은 그 큰 돈도 전부 그 도박장 자금 세탁 계좌로 흘러간 내역을 다 확보했어요. 유진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의 화면에는 인적이 뚝 끊긴 야산 밑에 낡은 비닐하우스 위치가 붉은 점으로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으러 갈게요. 제 손으로 직접 그 인간을 어두운 시궁창에서 끌어내야 제 억울한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설탐정이 이미 현장 주변에 도착해서 관할 경찰서 형사팀과 합류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박장 입구가 여러 개라 도망칠 구멍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거든요. 저도 수진 엄마랑 같이 갈 테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죠. 유진이 의자에 걸쳐둔 겉옷을 재빠르게 챙겨 입고 앞장서서 사무실 유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유진의 차를 타고 시외각에 굽이진 흙먼지 날리는 산길을 한참 동안 달려갔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울창한 숲길 곳곳에 경찰차 여러 대가 시동을 끄고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희 차 창문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짧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시죠? 안에서 불법 도박판이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다 확인했습니다. 도박 자금 규모도 상당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진입해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겁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두 분은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전하게 기다리세요. 형사가 어깨에 매달린 무전기를 입에 바짝 대고 작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 숨어있던 무장 경찰관들이 일제히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향해 발소리를 죽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어두운 비닐하우스 입구를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꼼짝 마. 경찰입니다. 무기 버리고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사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철제 의자가 쾅쾅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어지럽게 뒤섞여 산속의 차가운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 경찰관들이 두 손에 수갑을 찬 사람들을 줄줄이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더러운 무리 속에서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점퍼를 입은 아주 익숙한 실루엣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민수, 제가 바닥에 무참히 끌려가는 민수의 앞을 턱 가로막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보더니 눈을 커다랗게 부릅떴습니다. 수진아,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떡 벌리고 바보처럼 소리쳤습니다. 제가 민수의 더러운 멱살을 두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고 눈을 매섭게 치켜떴습니다. 내 신분증 몰래 훔쳐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 도박하니까 그렇게 재밌었어? 네가 도망친 빚 갚으라고 문신한 조폭놈들이 지하 유치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 제가 민수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민수가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뒤로 주춤거리며 구차한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잠깐 돌았었나 봐. 카드 빚 갚으려다 돈 다 잃고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도장 훔쳤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늙은 엄마는 밥도 못 먹고 어떡해. 이 와중에도 내 엄마 끼니 걱정이 나오냐. 넌 영원히 그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똑같이 썩어 문드러져. 제가 민수의 멱살을 쥔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팍 뿌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형사가 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추상같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민수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그리고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민수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경찰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유리창에 얼굴을 기괴하게 지니기며 목이 쉬어라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와 제게 수사 진행 상황을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수진 씨 명의로 대출을 억지로 승인해준 악덕 대출 브로커와 이민수 씨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서류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정수진 씨를 로비에서 협박했던 사채업자 놈들도 불법 추심 혐의로 지금 저희 다른 형사팀이 사무실을 덮쳐 전원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사의 든든하고 확실한 말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형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차를 내고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 너머로 칙칙한 갈색 수의를 입은 민수가 수염이 덥룩한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리며 제 눈치를 비굴하게 살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구속돼서 곧 재판받게 생겼어. 네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 합의서 한 장만 제발 도장 찍어줘. 나 밤마다 여기서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 앉아 턱을 치켜들고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 명의로 네가 억지로 덮어 씌웠던 빚은 사기 대출로 다 무효 처리됐어. 나 쫓아다니며 협박하던 조폭놈들도 다 수갑차고 감방 들어갔고 네가 브로커랑 공모한 카카오톡 증거가 차고 넘쳐서 넌 아주 오랫동안 바닥에서 콩밥 먹게 될 거야. 민수가 아크릴판에 이마를 쾅쾅 박으며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다 갚을게. 막노동판을 전전하든 뼈가 부서지도록 밤낮 없이 일해서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제발 깜빵에서만 빼줘. 수진아, 나 지아 아빠잖아. 지아 이름 내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넌 아빠도 남편도 뭣도 아닌 그냥 불법 도박꾼 범죄자 쓰레기일 뿐이야. 평생을 남한테 기생해서 편하게 밥이나 주워 먹으려던 내 인생의 당연한 결말이야. 제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수를 거칠게 쏘아보았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 하나 살려준다 치고 용서해줘. 민수가 콧물을 흘리며 발악했지만 제 마음에는 아주 작은 흔들림의 파동조차 없었습니다. 제 삶의 자유를 갉아먹던 그 질기고 더러운 악연의 사슬을 마침내 제 힘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 냈다는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누르고 수화기를 제자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며 제 이름을 부르는 민수를 완전히 등지고 저는 면회실 문을 당당하게 열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오자 파랗고 높은 하늘 아래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가볍게 재촉해 지아가 기다리는 우리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도어록 비밀번호를 경쾌하게 누르고 현관문을 활짝 열자 거실 바닥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던 지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아가 알록달록한 색연필을 바닥에 던져두고 저에게 와락 달려와 제 허리를 작은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아의 보들보들한 뺨에 뽀뽀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나쁜 괴물들 전부 다 어두운 감옥에 꽁꽁 가두고 왔어. 이제 우리 밤에 무서워서
도망 다닐 일 절대 없어. 정말? 엄마 진짜 무적 파워 마법사네. 지아가 두 팔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까르르 맑고 예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아를 번쩍 안아들고 거실 넓은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사건이 폭풍우처럼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빈틈없이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일찍 차장으로 조기 승진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개인 사무실을 배정받았고 제 책상 위에는 지아가 활짝 웃고 있는 작은 사진 액자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부서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보낸 모바일 청첩장이었습니다. 유진이 이번 가을에 새롭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청첩장 링크를 누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후배 직원이 제 표정을 살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친한 지인이 좋은 소식을 전해와서요. 우리 오후 회의 준비나 하러 슬슬 올라가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지하의 새 유치원 가을 운동회 연습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운동장 한가운데서 지아가 친구들과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체육복을 입은 지아는 예전에 그 불안하고 주눅들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티 없이 맑고 건강한 아이로 훌쩍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어머니, 요즘 지아가 반에서 친구들을 제일 잘 챙기고 항상 밝게 웃어서 아주 예뻐 죽겠어요. 어머니가 워낙 아이를 듬직하게 잘 키우셔서 그런가 봐요. 다 원장 선생님이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지아가 유치원 가는 걸 매일 밤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아를 향해 손을 크게 흔들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예전에 쓰던 낡은 지갑 정리를 하다 우연히 민수의 친척 아주머니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버리기 전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수 그놈 실형 1년 6개월 선고받고 지금 저기 청송교도소로 이감돼서 수감 중이야. 형님이 민수 옥바라지 한다고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려먹고 지금은 시장 골목 쪽방촌에서 하루 종일 폐지 주우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단다. 나한테도 툭하면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아주 전화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고소하다며 콧방귀를 뀌거나 불쌍하다며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일말의 꼬수붐이나 동정심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완벽하게 무관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무덤덤하고 평온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의 말에 가볍게 맞장구를 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들 각자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죠. 저는 지아랑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늘 건강하세요.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명함을 반으로 찢어 휴지통에 툭 던져버리며 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찬란하고 바쁜 인생의 무대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차지할 공간은 이제 단 1mm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억누르고 괴롭히던 지독한 과거의 사슬에서 제가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방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따사로운 햇살이 하얀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나와 지아는 늦잠을 푹 자고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고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려 지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지아가 포크를 양손에 쥐고 식탁을 쾅쾅 치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와, 엄마가 만든 팬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아가 크게 입을 벌려 팬케이크를 한 입 가득 오물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지아의 입가에 묻은 시럽을 부드러운 냅킨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커피의 쌉싸름하고 깊은 향기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남편의 짜증 섞인 밥투정과 시어머니의 날선 막말에 숨죽이고 살며 제 존재를 바닥까지 지워가던 나약한 수진이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폭력과 착취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과거의 제 모습이 아주 먼 옛날의 흑백 영화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과 끔찍한 상처를 오직 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극복하고 저는 강철처럼 단단한 어른이자 엄마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흔들림 없고 굳건한 울타리 속에서 구김살 하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제 딸 지아.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평범하게 웃고 떠드는 이 아침의 소소한 풍경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보다도 훨씬 눈부시고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지아가 남은 우유를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마시고 입술에 묻은 하얀 우유 수염을 자랑하듯 저에게 활짝 내밀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지아의 양볼을 손으로 부여잡고 볼이 납작해지도록 뽀뽀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지아가 숨 넘어가게 까르르 웃으며 제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100번 탈 거야. 엄마도 같이 타야 돼. 100번? 좋아. 엄마가 오늘 우리 지아 미끄럼틀 100번 타고 지칠 때까지 실컷 밀어줄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또 다른 거친 비바람이나 험난한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제 아이를 지켜내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지아의 작은 손을 아주 굳게 마주잡고 티 없이 파란 가을 하늘을 향해 크고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새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질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내일이 지금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와 제 딸의 삶을 무참히 갉아먹던 그들을 끊어내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폭풍우에 맨몸으로 맞서 견뎌낸 덕분에 지금 저와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굴레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이기심과 폭언 속에서 억지로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며 타인을 위해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희생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요. 두려움을 떨치고 그 닫힌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눈부신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녀의 씩씩한 홀로서기를 곁에서 지켜보듯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